자, 환경의 분류 그래가지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분류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들여다볼 겁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 레포트들을 쭉 채점한 결과를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레포트를 그냥 책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용어 설명 정도로 해서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우리 클래스에 보면 공시판에도 이제 자세히 기록을 해놨고 여러분한테도 다 응답을 했습니다만은, 레포트라는 것은 내가 제출한 상대방이 이 자료를 보면서 내가 제시한 얘기들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도 이제 소비자 편의주의죠. 소비자 오리엔티드에게 레포트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강 끄적끄적거린다거나 용어 정풀이 정도로 가지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교수인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자네 자료를 보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냥 암묵적인 상식이 아니라 수준의 뭐 어린 학생들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제3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알아야 내가 그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재를 보고 짝짝 연결 적거나 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자기가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자기가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때로는 뭐 그림도 그려가면서 때로는 구체적인 예도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완성돼야 제가 훌륭한 점수를 주고, 책 내용을 단순히 뺏긴 친구들은 사실은 F 주고 싶은데 처음이니까 내가 C 정도 또는 B 정도 주고 있고, 뭐 A 플러스 받은 학생들도 몇 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는 우리가 연습문제 지금 과제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레포트는 작성하도록 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많은 기업에 낼 때, 또 그죠, 프로포저를 낼 때,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제안서를 낼 때 이 레포트 작성하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는 레포트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업 환경 4-2에 이 요약된 표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은 크게 간접 환경과 직접 환경으로 나누고, 간접 환경은 아까 그림에서 봤던 기업의 외부 환경이고, 요거는 기업의 내부 환경을 또 외부와 내부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직접 환경. 간접 환경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 중에 가장 경제적 환경. 이 경제적 환경은 국내 경기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다 관련이 있죠. 요즘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 주는 타격들이 엄청 크죠. 특히 여행업체들은 뭐 거의 도산 직전이고, 또 우리나라 무슨 뭐 각종 우리나라도 중국 여행객들이 와서 우리나라 뭐 소비시장을 이끌던 때가 있었죠. 광장시장이나 명동, 남대문 가면은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었고, 뭐 제주도도 그랬었죠. 그런 게 확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정치적 법률적 환경. 이것은 기업이나 국민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물론 법률적 제약보다 더 큰 게 도덕이 있긴 하지만은 도덕은 강제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회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환경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히잡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 적응할 수가 없죠. 또 그 사람들이 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환경. 상당히 중요하죠. 요새 뭐 하루 눈 뜨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정도로 아주 급변하고 있는 환경이 기술적 환경인데, 여러분들도 꼭 신문을 보면은 이 기술 분야, IT 분야는 한 번씩 꼭 보셔야 됩니다. 요거 한 몇 주만 안 보고 한 달만 안 봐도 그쪽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고 또 요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건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으로 환경이 미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나한테 직접 오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건너서 몇 바퀴 건너서 나한테 시내를 매겨서 온다 그러죠. 커브를 걷고서. 그러나 이제 직접 환경은 바로바로 오는 거예요. 우선 내부는 기업이 관리와 컨트롤, 경영 관리를 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죠. 주주라든가 종업원, 경영자, 조직 문화. 이것은 내 기업 환경에 직접적인 컨트롤 하에 있는, 또 주주들의 요구와 종업원들의 요구, 그 사람들의 능력, 또 경영자의 능력, 이런 거에 다 관련돼서 기업이 발전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그 환경이 내부에 있고 기업 내부에 관련돼 있고, 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기업 활동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 이게 이 사람들은 소비자는 기업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소비자의 행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떡볶이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떡볶이. 그래서 대학에서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과목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마케팅한 분야에서 경쟁자, 컴피티터라고 하는 경쟁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안테나가 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삼성전자나 LG전자로 보면 삼성에서 이런 거 개발했다 하면 또 LG도 좀 이따 바로 나오고, 또 LG에서 이런 거 개발했다 하면 좀 이따 바로 삼성도 나오죠. 둘이 뭐 서로 짜고 하는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항상 경쟁자의 활동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또 공급업자, 내가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 봐도 부품이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산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업자의 상태와 최상의 공급업자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절대적이죠. 또 금융기관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예금자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거기에 이자 좀 쳐주고 조금 더 비싼 이자로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매매 차익을, 이자 차익을 받아먹고 사는 데가 금융기관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지방, 정부 이러는데, 우리가 뭐 자치단체, 시도, 뭐 작게 보면은 동사무소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그 성패, 방향 이런 게 결정되죠. 우리나라 요새 좀 시끄러운 원전에 대해서 뭐 폐쇄하느니 뭐 증설을 못하게 하느니 해가지고 원전을 그 설치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는 엄청난 타격을 줬죠. 그죠? 이 정부에서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환경의 요인, 우리가 지금 방금 봤죠. 경제적 환경, 법률적 환경, 정치법률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기술적 환경. 요 밑에 사례로서 우리나라 섬유산업.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를 일으킨 분야이죠. 이렇게 6,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그 상대적으로 임금이 싸고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노동력들을 활용해서 그 미국이나 주로 미국이죠. 굴지 기업들의 하청 업체로서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이키니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신발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이키 브랜드를 붙여서 팔고 있었던 거죠. 또 일본의 가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한국의 기술력이 자기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한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내가 쟤네들한테 조금 가르쳐주고 기술을 줘도 우리는 안전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럴 때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때 그 젊은이들의 꿈이 일제 소니 레코더를 갖는 게 꿈이었었어요.
이거 듣고 음악을 듣고 다니고. 근데 소니가 망했잖아요. 뭐 내셔널이라든가 뭐 일본의 굴지의 가전업체들이 많은데 삼성한테 다 따라잡혀가지고 특히 백색 가전은 포기해가지고 삼성과 LG가 세계 1, 2를 하고 있어요. 가전업체 지금 망한 상태죠. 또 뭐 그런 거 많죠. 또 베트남의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요새 조그만 동네 뒷골목에도 스타벅스가 생길 정도로 엄청 유행하고 있죠. 스타벅스도 애국 브랜드예요. 이게 이제 CJ에서 들여와가지고 이게 CJ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CJ 스타벅스 커피 마셔본 사람이 하기죠. 되게 싸요. 그래 커피도 양도 엄청 크고 큰 데다가. 근데 이게 하나가 이게 뭐 8,000원, 9,000원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재료는 뭐 1,0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미국의 뭐 뉴욕이라든가 LA 같은 데서 유명해지면서 서울도 뭐 이 동네 뒷골목까지 다 쓸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베트남도 진출했다가 베트남에서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가 다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저기 케냐 커피들을 좋아하고 베트남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신맛이 강하고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를 안 좋아하다 보니까 베트남에 진출했던 스타벅스가 거의 망했습니다. 철수됐죠.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한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아요, 사실은. 우선 경제적 환경을 보면은 경제 체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또 뭐 수정자본주의, 수정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공산주의. 지금 여러분 다 자본주의가 세계 시장을 점령을 했지 이겼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죠.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 중국식 사회주의라는데 정치제도는 사회주의를 택하고 그리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하는 절충형의 이제 공산주의. 근데 이제 중공은 인구가 17억이나 되기 때문에 그 인구에 의해서 세계 시장의 선두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중국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중국이 북경이라도 한번 가보면은 조금 놀랍니다. 신도시는 그냥 최신식 소식이고 소위 미국 뉴욕 저리 가랍니다. 라스베가스 저리 갈 정도로 최신식이고 그러나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아직 원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원시 시대. 중국 그 만주 벌판이나 아니면 저쪽 산악지대는 아직도 그냥 원시 시대. 여러분들이 그 이북서 탈출해가지고 북한서 탈출해가지고 한국에 온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사는지 중국이. 그러나 중국의 그 상하이라든가 광저우, 북경 이런 데는 최신의 신도시예요. 그리고 경제 상황,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 전략도 바뀌어야 되고 선호되는 제품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은 지금 한국의 라면이 이게 이제 원래 라면은 중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본을 거쳐 상품화돼서 우리가 이제 사 먹는 라면은 중국보다나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발달돼 있죠. 참 맛이 좋아요.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근데 불황기면은 고급 음식 먹는 것보다 라면 한 끼만 먹어도 배를 채우니까 불황기에는 라면이 잘 팔린다 이런 저기가 있고요. 또 술의 종류에 있어서 호황이면은 비싼 술, 위스키라든가 뭐 꼬냑 또는 포도주 이런 게 잘 나가는데 불황일 때는 그냥 막소수. 지금은 한 3,000원 하는데 그건 뭐 1,000원이면 예전에 1,000원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그냥 포장마차에 가서 안주 하나 시켜놓고 소주 이렇게 먹으니까 불황 때문에 소주가 잘 나간다. 이런 통계적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 규모. 예를 들어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의 그 경제의 규모나 활성도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콘텐츠. 요새 그 K-팝 그리고 K-팝 때문에 뭐 미국에서 그 아주 유명한 BTS 같은 경우 이거에서 전 세계가 좀 들끓으시죠. 그 BTS나 그 뭐지 레인 뭐 여자들도 있죠.
그 뷰가 뭐 15억 캔이 뭐 몇십억 캔이 그 전 세계 인구가 거의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작아서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미국과 중국의 경제에 의해서 세계 시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자 여기 우측에 GDP 국가별 순위를 보면 자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한 5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억 인구에 겨우 3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한 5%도 안 되는데 경제 규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24%예요. 자, 중국은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 17억이에요, 17억. 일본도 인구가 1억 5천이 넘죠. 중국, 일본, 독일 이 세 개의 GDP를 합쳐야 겨우 미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커져서 이런 상태죠. 그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나머지 한 10개가 다 합쳐야 미국 규모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인구도 3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쓴다는 것은 이것도 심각한 수준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엄청난 소비 성향이 깊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인구가 겨우 뭐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계 시장이 12위잖아요, 12위. 12위. 이 한국의 그 GDP 규모는요,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아프리카죠. 아프리카가 한 6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집트라든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는 그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런 데 포함해서 전체 60개 나라의 아프리카 전체의 GDP보다도 한국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일본도 엄청 크긴 하지만 인구가 우리나라의 3배가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여기서 3배라면 이거보다 더 커져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뭐 이렇게 크다고 하지만 우리가 곧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미치는 영향, 재정, 경제 및 금융정책 등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자, 경제적 환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신문이나 방송을 들으면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GNP, GDP, GNI, 경제성장률, 저축률 등 이런 지표들, 이런 거 다 경제학에 가서 배우는 겁니다.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GNP와 GDP, GNI는 저 앞장에서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물경제, 우리가 경제를 돈의 흐름을 주안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화폐경제라고 하고요. 물건의 흐름을 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실물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산과 출하, 즉 실물경제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또 화폐잖아요. 그죠? 실물경제로 봐야만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실물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도 경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생산, 출하, 재고, 제조 평균 가동률, 투자, 건축 허가 면적, 건설 수주액, 기계 수주액, 소도매 판매, 내수 비용, 소비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매 물가 수준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소매 물가 이런 거에서도 이제 경제 지표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외로 국제 수지, 경상 주지가 어떻다, 자본 수지가 어떻다, 수출이 어떻다, 수입이 어떻다, 애체, 애국 그래서 돈 빌린 채권이 어떻다, 외국인 투자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통화금리, 환율이 어떻고, 이자율이 어떻고, 국공채 수익률이 어떻고, 이런 거 다 경제학에서 배웁니다. 경제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경영학도 배우지만 경제학도 배우는 이유가 이 기업의 어떤 경제적 환경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라고 배우는 겁니다. 좀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물가,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수출 단가, 수입 단가 이런 걸 변화해가지고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에서 농산물의 뭐 물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죠. 고용 관계를 보기 위해서 경제 활동 인구, 실업률, 또 평균 임금, 그다음에 경기가 지금 어떤 지수를 보면은 우리가 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건가 나빠질까를 볼 수 있는 이런 선행 지수가 있어요. 또 같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 동행지수가 있고, 이 선행지수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건데 절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는 하지 마세요. 뭘 좀 알아도 또 여러분 주변이나 아버지나 엄마가 주식 투자한다면 절대 말리세요. 어쩌다 한 번은 소문이 맞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판단이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전 재산 다 말립니다. 오히려 한 번 성공한 것이 큰 화를 불일으켜요. 몰빵하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환경, 정치적 환경, 법률적 환경. 우선 먼저 법률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활동하는데 법적 장치들의 규제를 받으니까 그게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상법, 공정거래법. 사실 이 공정거래법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큰 규모 대기업이나 독점 기업들이 소위 소비자한테 가격을 횡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앞에 트러스트 같은 거 얘기할 때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노동법, 근로자들의 뭐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독과점 규제법, 이것도 공정거래법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독점이나 과점 상태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생산자 위주로 가격을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배민과 뭐 요기요 뭐 무슨 방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배달업체를 장악하다 보니까 바로 배달료 임금을 올렸다가 수수료 올렸다가 뭐 불화 같은 그 소비자의 원성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 또 올리겠죠. 왜?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배민도 뭐예요?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지만 사실은 독일계 투자기업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또 양면성이 있는데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확립하도록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또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불법이 판치도 하도록 공정한 상계가 이루어지도록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환경. 정치적 환경은 우선 이런 법률을 만드는 집단들이 입법부, 그죠? 국회 들어봤죠?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요새 뭐 특정인 검사를 뭐 찍어 누리려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청을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런 거 말고도 뭐 수백 개의 법률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쪽의 정책 기조라든가 정치나 정당 체제, 정치 풍도, 정치적 안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여기에 휩쓸리면은 때로는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그룹 같은 경우가 너무 정치인들하고 휩쓸다가 그룹이 망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에, 왜냐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뒷돈으로 정치 자금 받아먹고 또 그걸로 해서 은혜 갚고 그래서 어떤 물가도 조작하고 법률도 뭐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누가 해요? 이 정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자, 정치 법률적 환경 요인과 정부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얘기 그대로요. 간접 기업 환경으로서 정치적 성향이 이게 구체화되면은 이거 이제 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행하면은 다이렉트로 정부에서 시행하면 이게 기업과 관련이 되겠죠. 그 기업 직접 환경에서 정부 들어갈 때 이유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행하게 되면 시행 단계에서는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아이고, 시간을 너무 지나.